우리 지역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80회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정상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또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굉장히 버라이어티했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빠르게 네. 이슈 네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픽 보실까요? 네, 이 얘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다뤘는데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네네. 사실은 영린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부분입니까?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됐듯이 최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확정지어서 9월 1일자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전북 지역 몫의 국가예산, 특히 이 중에서도 새만금 네. 사업비가 무더기로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아주 큰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삭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당초 전라북도가 요구한 사업비가 그 전북 몫의 국가예산 요구한 게요. 내년도 국가예산 그렇죠. 내년도죠. 네. 9조 9,092억 원 규모였는데요. 네네. 이 가운데 20% 즉 2조 원 가량이 네네. 무더기로 삭감된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를 문제 삼아서 새만금 사업비가 대거 삭감이 됐는데요. 주요 10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그 공항이라든가 항만 도로 기반 같은 건설 사업이죠. SOC 네. 부분 10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부 부처 예산안이 확정된 게 5월 말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그때 편성된 액이 6,62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최종안이 이제 기재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8월 말에 확정이 된 건데 여기에서 확정된 게 바로 무려 78%가 삭감이 돼버린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 반영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5월달에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전라북도와 맞습니다. 조율이 끝난 상태였죠. 네, 정부 부처에서 네네. 반영된 건데 네네. 필요하다라고 그게 인정을 기재부에서 한 그냥 78% 정도가 네. 삭감이 됐다고 하니까 네네. 이거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고가 아니야? 네네. 라고 의심하는 거죠. 거죠. 맞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새만금 사업의 어떤 뼈대 같은 역할을 네네. 하는 게 바로 기본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MP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그렇게 지시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새만금 위원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게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인데요.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면서 별도로 국토교통부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한 바가 바로 새만금 MP 마스터 플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거였고요. 네. 따라서 두 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돼서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재검토 대상은 바로 SOC, 이 중에서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 그러니까 공항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도로 같은 거, 주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계획 자체가 바뀐다고 하면 새만금의 모양, 네네. 그림도 다시 그린다는 건데 그러면 네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일부는 중단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그 기본 계획 자체는 사실 이제 정부 측 해명인즉 원래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대략 한 5년 주기별로 새만금 마스터 플랜은 바뀌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 수요라든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한 번 더 변경하기 위한 거다. 새만금 잼버리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은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조금 덧붙이자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그 경제계, 문화예술계, 심지어 복지단체들까지 다 들고 일어났는데 이 녹화 전날까지만 해도 무려 250개 단체가 성명을 낸 상황이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를 전라북도의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려는 정치적 보복행위다. 그게 바로 새만금의 불똥이 지금 맞은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잼버리도 국가적 이벤트였고, 네, 맞죠. 그다음에 새만금도 이게 전라북도 사업이 아닙니다. 국책 사업, 국책 사업이잖아요. 네네. 자, 이렇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반응도 굉장히 날이 서 있는데요. 최근에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 간척사업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34년 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5월 말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며 정부의 긴축기조 방침에도 각 부처로부터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확인받은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거칠었잖아요. 아, 네. 네, 전라북도의 반응 현재까지는 좀 어떻습니까? 아, 네. 한마디로 뭐 격앙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전라북도 그리고 도내 시민사회단체 250여 개 단체 뭐 좀 난리인데 네.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뭐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서 그것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거는 계속 파장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 픽 보시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네, 헤어질 그렇죠. 결심 그렇게 했는데 네네. 불과 한 주 만에 네네. 이별을 했습니다. 아, 네. 안타깝게 뭐 저기 흔히 뭐 살다가 1년만 살다가 이혼하더라도 숙려 기간 한 4주 정도는 있는 건데 갑자기 네. 소식을 전해드린 지 일주일 만에 네. 이런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KBL이죠. 네네, 그렇죠. 한국농구연맹 이사회에서 지난 8월 30일에 네네. 연고지 이전 관련된 안건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네. 그 안건이 올라오는 것조차 전주시는 몰랐다. 네네. 뭐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안건 처리된 이후에 바로 네네. KCC 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또 입장문도 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 뭐 문자로 헤어진 거 아니냐 뭐 그런 네네. 얘기까지 있는데 좀 후폭풍이 크죠. 아,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KCC 측이 제출한 연구지 이전안 KBL이 승인을 한 상태고요. 네. 따라서 KCC 측의 그 최영길 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식 입장을 뒤늦게서 내놓은 건데요. 지난 20여 년간 사랑해준 그 전주 팬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 네. 이런 입장이고, 다만 전주시가 그 홍구장 뭐 지난주에 이미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즉 전주 실내체육관 신축해주겠다고 약속한 지 7년이 네. 지났는데 여전히 계속 지켜지지 않고 또다시 2020년까지 미뤄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연구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게 바로 부산이다라는 양해해달라 그런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북대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전북 네, 그렇죠. 실내체육관을. 그래서 네. 2025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네. 방을 빼달라 그런 네,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네네. 서운한 감정도 있었고 네. 그 당시 이제 그 단장이 얘기한 게 그 전에 네네. 이 한국 프로 야구 연맹과 네네. 만나서는 네네. 2군 야구장 설치에 그렇게 네네. 적극적이었는데 네네. 우리 실내체육관 관련해 가지고는 야 니들 돈으로 내서 지어라라고 해서 굉장히 서운했다. 네네네. 그런 서운한 감정도 내비쳤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체육관을 직접 지으라라는 지역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최영길 KCC 단장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지난 4월에 한 지역 국회의원이 구단 측에 홍구장을 직접 지었으면 KCC 측에 직접 네. 지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전달해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 그게 누군지 네네. 공개가 안 됐다는 거고요. 네. 아까 뭐 전주시 측은 무슨 그 이사회에 KBL 이사회에 이런 안건이 제출된 것조차 파악이 네. 못됐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금시초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따라서 아마 그 KCC 측에서는 누군지 알고 있지 않나는 싶은데 그러겠죠. 그 부분은 이제 정도까지 공개가 안 돼서 네.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느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만약에 이 얘기가 사실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은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시 측에서 어떤 그 보도에서는 전주시가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주시 측의 공식 입장은 전주시 자체가 네. 그 홈구장을 직접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건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전주시는 없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가 나오고 네. 전주시도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이 입장문도 굉장히 거칩니다. 네, 네? 그렇죠. 좀 규탄한다, 몰상식한 처사다, 그다음에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다. 사실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거죠 지금. 부부간에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진 경우는 네네. 별로 없잖아요. 네네. 거의 뭐 그런 수준인데 네네. 이 전주시 대응에 대해서 뒷북이다 뭐 그런 비판도 사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KBL의 그 연고지 이전안이 신청 접수될 때까지도 네. 몰랐던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사실 전해드렸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자 전주시 측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 그때도 지난주에도 한번 일주일 전에도 내놨지 네.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야 KCC 측하고 얘기가 잘 돼서 네네. 연고지 제2 홍구장 군산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네. 2026년까지 전주 실내체육관 제1 홍구장을 계속 그냥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건넸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오케이 해서 네네. 신설될 전주 월드컵 기념 옆에 신축 이전하게 될 실내체육관이 준공될 때까지 2026년 말까지 그냥 그대로 네네. 전주를 홍구장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돼서 다 마무리됐다고까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네네. 이런 이혼 지금 아마 이혼 당했는지도 지금 모를 정도로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격이다 보니까 네. 격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주시가 낸 입장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네. 뭐 전주시는 만나주지도 않고 네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네네. 이전을 결정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전주시의 행정에 그 안일한 대처에 대한 네네. 비판이 많고 사실 비판받아 마땅한 내용도 많거든요. 네, 과오는 전주시 쪽이 그렇죠. 좀 크다고 보고요. 네, 그러긴 합니다만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네네. 그러면 KCC 네. 이지스는 네네. 전주를 연고지로 하면서 과연 네. 전주 팬들에게 아니면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냐. 네네. 그 부분도 사실 좀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부산으로 간다고 한 거는 부산이 시장성이 좋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부산으로 연고지를 이전하게 된 게 첫 번째가 아까 그 홍구장 문제, 신축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시장성을 네. 봤다는 부분은 KCC 측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뭐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성을 네네.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서운한 감정도 당연히 이제 네네. 첨가됐을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주 KCC는 떠나서 이제 부산 KCC 이지스가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픽 보고 보시죠. 예, 이게 지금 그 9월 4일에 애초에 그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네. 국회 앞에서 열려고 했다가 이제 이게 네네, 취소됐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어떤 배경이 네. 있습니까? 최근 서울 서희초등학교 한 교사가 극단적 네네. 선택을 하면서 교권 보호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전국적인 그렇죠. 이슈가 이슈로 떠올랐죠. 이 과정에서 그 49제가 바로 그 9월 4일인데요. 네. 전국 교사들이 그 서울 9월 4일 그러니까 49제에 맞춰서 그 서울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 형식의 추모제죠. 네. 이른바 그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그 개최하려고 했었는데요. 교육부 측의 강경 대응 방침에 급제동 걸리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여파가 이어지고 네네네. 있는 것 같은데요. 교사들이 이렇게 단체로 네네. 단체 행동을 했던 사례가 사실 전례 없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만큼 그 학내 구성원의 네네네. 큰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네네. 어떤 분노가 네네. 굉장히 좀 크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안만큼은 네네네. 흔히 말하는 교육 정책에 따라서 네네. 그간 입장을 달리했던 교원 단체들도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초 그 전국의 수많은 학교들이 재량 휴업 그러니까 그 학교장이 네네. 학교 구성원들이죠. 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견 수렴을 다 거쳐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9월 4일이. 네. 9월 4일 그 임시 휴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추모제 서울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쪽으로 많은 학교들이 동참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교육 당국이 뭐 예를 들어 연가를 낸다든가 교육장 교장 네네. 재량 휴업을 한다든가 뭐 이럴 경우는 이걸 불법으로 규정한 채 강경 대응하겠다. 네네.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네. 참석자 명단이라든가 참석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움츠러드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논란도 커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전국 지역별로 좀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교원단체가 뭐 전교조도 있고 교총도 있고 네.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한 6개 단체인데 6개 단체가 서교섭 교육감하고 네네. 최종 합의를 본 게 서울이 아니라 사직구제가 예정된 그 9월 4일 날 있죠. 교육청 앞마당에서 함께 공동으로 추모제를 지내자는 건데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네. 방과 후인 오후 5시 반에 네네. 이때 개최하자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다. 적절하게 조율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이왕 서구석 교육감 얘기 나온 김에 다음 네. 픽도 보시죠. 네.
결국 서구석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구석 교육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덜어낸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재판 과정이 좀 지난했죠, 길었죠. 예, 아시다시피 그 서구석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벌어진 그 TV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이제 제기된 문제가 있었죠. 네. 그 전북대 재직 시절인 2013년에 그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적 없다라고 네, 답변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기소가 된 상황인데 바로 그 며칠 전에 전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그 선고 사유가 바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 즉 그 폭행하지 않았다라는 TV 토론에서의 발언이 사실인 것 같다. 그렇게 현재까지는 같다. 이렇게 보인다. 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당시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가장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중요한 변수가 바로 그 무죄 선고를 이끌게 된 변수가 바로 폭행 피해자로 지목이 됐던 동료 교수가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 이제 검경 조사 때는 일관되게 맞았다, 피해가 있었다, 폭행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 그 법원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런 적 없다라고 다시 번복을 한 게 결정적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직후에 이 교육단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단체에서는 이게 그 피해자로 지목된 그 동료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위증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공성 강화 교육 네트워크인데요. 이 단체 곧바로 그 검찰 측을 향해서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그 폭행 피해를 호소해온 동료 교수가 법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도 함께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네, 다음 픽 보실까요? 네, 이거 정말 사실은 이슈가 많이 됩니다. 특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언제부턴가 거리에 이 정치 현수막이 정말 이 말대로 이 말이 맞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새 뭐 현수막 정치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좀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선거철도 아닌데 그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문구 자체도 굉장히 또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수막 자체가 바로 그 도심적 공해가 아니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정치 혐오를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사실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치 현수막을 이렇게 애초에 신고 없이, 그러니까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바꾼 거는 우리가 정치적인 표현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게끔 하겠다. 그런 사실은 취지는 좋았죠. 이게 그 정석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보고 있으면 와 진짜 그 흔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 현수막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현수막이 많은데 어찌됐든 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수막 못 걸지 않습니까? 정치 현수막만 왜 예외입니까? 바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야 간의 합작품인데요. 지난해 6월에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게 바로 시행된 게 작년 12월부터 그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벌어진 문제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 같으면 그 광고물 현수막을 내걸려면 뭐 지자체 사전 허가라든가 이런 뭐 규격, 사이즈, 장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정당 활동, 자유로운 정치 현수막의 경우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사이즈, 규격, 그다음에 횟수 이런 것 제한 자체가 없고요. 장소도 규제가 없고요. 사전 신고 제도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당 정치에 관한 내용의 현수막이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마음대로 아무 장소에나 횟수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고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마음대로 가서 걸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법안이 작년 12월에 시행이 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인천광역시인가요? 인천광역시 의회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이거 그 현수막 게시대에 걸게끔 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상위법을 저촉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의회에서는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네, 맞습니다.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이 현수막의 그 문구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문제가 있는 문제의 소지들이 있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아까 설치 장소 규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횡단보도 주변에 맞아요. 굉장히 낮게 설치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키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현수막에 가려서 네.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규제 장치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여야 의원들도 뒤늦게서 이제 깨닫고 스스로 이제 깨닫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미 국회에 이거 다시 한번 법을 개정해야겠구나 해서 지금 6건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취재를 했는데 택시 기사님 한 분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네. 진짜 위험하다. 맞습니다. 내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네네. 진짜 위험하다는 네네. 걸 느낀다 그런 말씀도 하고 나무 가로수에다 막 무분별하게 걸어놨는데 나무는 네네.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평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평 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네. 뭐 간단하게 넘어가죠. 네. 아마 가운데는 이제 전주지법 같고 양쪽에 같은 인물인데 한 명은 폭행을 당했다, 한 명은 폭행이 없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네네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까 단체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게 위증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네네. 더 나아가서는 위증 교사를 한 거 아니냐, 네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혹까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네네.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평 보고 오시죠. 네, 이 만평도 사실 저희가 지금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도미노 현상처럼 잼버리 파행부터 시작된 게 줄줄줄줄 넘어지면서 결국에는 예산 대폭 삭감에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제 가장 오른쪽 아랫부분에 보면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전북 국회의원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했듯 여기 사실 이제 여기 만평에 그려졌듯이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지금 사실 네네. 걸려 있다고 봅니다. 선출직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4년주기 또는 5년주기로 네. 국민의 심판을 받는 뭐 그런 그게 이제 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숙명인데 바로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태 그 잼버리 파행 사태가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사활이 사실상 여든 야든 구분 없이 지금 사활이 걸렸다라고 보고요. 자기 스스로의 정치 생명이 지금 걸렸다고 보고 죽기 살기로 지금 달라드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전방위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좀 덧붙이자면 뭐 이런 겁니다. 그 사실 이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바로 그 국민들의 한 표의 소중함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우리 네. 전라북도 국회의원 10명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그 비례대표로 활동하시는 분까지 합치면 좀 많습니다. 좀 더 되죠. 특히 네네. 이제 이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으로 나오시려는 분들이 여당 많죠. 후보들은 진짜 네. 죽을 맛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설마 했는데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또 어떤 전문가는 영향이 막대하다. 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 바다를 먹거리 삼아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전북수산산업연합회 김종주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종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셨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문지현 사무처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장님. 네. 저희가 한번 이 문제 다뤘었잖아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네. 방류 문제 다뤘었는데 그때 설마 일본 정부가 방류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가 오래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는데요. 그때 운동할 때 저는 방류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제적으로 지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일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해류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강력하게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한국 정부에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회장님. 예. 제가 회장님을 바다를 먹거리 삼아 평생 살아오신 분이다 소개했지만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고향이신 분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그 전북 군산 장자도라는 섬에서 네. 57년째 아름다운 섬이죠. 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가 엄청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바다에서 생산되는 그 수산물 네. 엄청 품질도 좋고 그렇죠. 한데 거기에다 오염수를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의 삶의 터전에 오물을 투척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사실은 분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주변의 어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어민들은 지금 뭐 솔직히 고기를 잡아와도 판매도 안 되고 네. 일부 이제 판매 되기는 하지만 너무 이제 저렴하게 이제 매입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우리 서해안 쪽에서 요즘 꽃게가 한참 많이 잡히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 잡히는 것들은 이제 저렴하게 중국 상인들이 와가지고 거의 다 막 통째로 다 사가버리고 네네. 이런 그 꽃게가 요즘 한참 우리 선유도를 비롯해 장자도 이쪽에서 현장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주변 네. 소상공인들도 먹고 살고 관광도 좀 활성화가 네네.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입환장에서 중매인들을 통해서 중국 매입상들한테 다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 소비는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현장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거네요. 배에서 잡아서 오면 이게 소비자들에게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면서 뭐 횟집도 찾아가고 바다도 가면서 숙박도 해가면서 수산물도 먹고 소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위판장에 넘어오는 즉시 그냥 저렴한 가격에 중국이나 뭐 그렇게 대규모 도매상들에게 팔린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장님.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과연 이제 바다에 버리는 게 네. 최선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결국 비용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결국 비용 문제이고요. 저는 이 의미가 좀 여기에 맞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이윤을 얻었고요. 네.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는 전 세계적으로 더 떠넘겼다.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라고 네.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많이 했던 문구인데 네네. 이게 30년 전에 일본에서도 했던 문구입니다. 일본이 했던 말이죠. 네. 그대로 돌려주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은 일본, 러시아에서도 동해에다가 핵 폐기물을 버렸었거든요. 그때 일본 정부가 계속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때 러시아도 똑같이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던 상황이거든요. 일본 역시 똑같은 상황으로 버리고 있는 거라서 저는 너무 화가 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네. 마찬가지고, 한국 정부도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정말 강력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걸까? 그리고 실제로 그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요. 그리고 방법들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콘크리트 뭐 네. 고형화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전문가들이 계속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라고 하는 저렴한 비용을 선택했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전에 이제 수산물 소비 관련된 얘기는 잠깐 했고 이게 위판장에서 그냥 처리된 수준으로 지금 소비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바다에서 바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냥
물고기만 잡아서 파시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 산업도 있고 바다에도 여러 가지 산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산업 전체적으로 좀 약간 위축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올 6월 이전에 네네. 6월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것이 조금 이제 많이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저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 이제 가게 매출이 굉장히 한 100%였다면 네. 6월 이후 이제 그 후쿠시마에 대한 이런 논란이 계속 되고 나니까 거의 뭐 매출이 90% 떨어질 정도로 90%가 떨어졌단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선유도나 장자도 이쪽에 펜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7월 31일부터 8월 1일 황금인데. 이상 황금 연휴잖아요. 네. 그때 하루도 만실이 찬 적이 없어요. 아, 그 정도로 엄청난 심각한 군산 선유도 장다도 하면 정말 그 일몰도 아름답고 엄청 아름답게 유명해서 사실은 여름철에는 우리 소비자들은 갈 엄두가 잘 안 나거든요. 예약이 꽉 차 있어서. 근데 이제 만실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선유도 장자도 이쪽에 와가지고 네. 수산물을 소비를 하고 싶은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상인들이 몽땅 가버리다 보니까 또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수산물을 매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요? 이제 비싸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래서 진짜 과연 우리 바닷가에서 좋은 수산물을 우리도 잡아서 관광객들한테 대접도 하고 우리도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불가하게 되다 보니까 과연 엊그제는 솔직히 여기에서 삼겹살을 팔아야 되나 할 정도의 그 정도 바다에서요. 고민을 네. 할 정도의 네네. 예, 그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지금 네, 오고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사실 지금 방류가 시작되긴 했지만 네. 우리 바다에 당장 영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영향이 계속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환경단체들은 생각하죠. 네. 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칠 때 네. 혹시 예측 가능합니까?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예측을 해서 뭐 네. 4년, 400일 뭐 다양하게 나오고 이게 많더라고요. 있죠. 네,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딱 이거 하나만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모든 바다는 해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바다는 모두의 공유지라는 거, 이거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30만 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리터로 바꾸면 13억 리터예요. 이 리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농도를 낮춘다고 하지만 방사능 총량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보면 30년, 아니 100년을 봤을 때 이 농도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걸 감지하고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부와 지자체가 그래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좀 강화한다고 네, 합니다. 네. 보통 방사능 검사를 한다고 하면 이 방사능 검사가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가리비를 예를 들으면 이제 그거를 갈아가지고 네. 이제 검사를 하죠. 네네. 실제로 나오는 시간이 이제 한 여기 보니까 저기 2시간 정도,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위판장에서는 그런 수산물을 거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한 3시간, 2시간 정도면 다 끝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수산물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 뭐 다 검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민도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어찌 보면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수산물을 전면적으로 좀 금지해보자. 네네네. 이런 이야기가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샘플 검사를 하는 거고 검사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시간 안에 이미 더 위판장에서 이제 경매가 끝난 다음에 네네. 이제 판매가 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네.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네, 그래서요. 식약처는 요오도와 세슘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이하일 때만 적합 판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넘는 엄격한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회장님, 예. 자, 이 검사 결과를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내놓을 텐데요. 자, 그거 믿고 사 먹어줬으면 하는 게 사실 어민들의 바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검사 결과를 믿고 사 먹었으면 하는 게 어민도 바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바다의 정화 능력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그것도 잡아서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주식이 솔직히 생선이고 수산물이거든요. 네. 우리가 잡아서 안 먹고 판매를 하면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실컷 즐기고 먹고 하면서 판매를 할 것이고
우리 전국에 있는 어민들이 우리 서해안 플러스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까지 온 바닷가에 있는 그쪽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네. 정부에서도 일본에 물론 요구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서 네네. 관광객들이 바닷가로 몰려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그 인상 깊었던 게 바다에 대한 믿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회장님이야 진짜로 바다를 살아가시고 바다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사실 바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함은 또 어쩔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들은 뭐 일부 지역입니다만 상인들이 직접 이 검사기를 사서 검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믿음에 대한 문제긴 한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심하고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들마저 이렇게 좀 검사를 한다고 하면? 예,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이 검사하는 것보다 네. 어떻게 보면 입판장에서 네, 네. 입판하기 전에 이제 선별하고 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네. 그때 다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민들은 네. 솔직히 수산물이 아쉽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 국민들께서 염려만 하지 마시고 네네네. 우리 수산물을 좀 소비하셨으면 네. 그리고 좀 우리 수산물을 드심으로써 우리 또 어민들도 이제 좀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네네. 죄송하지만 이런 이슈가 없이 네.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못 막으면서 이런 자리 나와서 수산물을 또 소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바다의 정화 능력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검사 이런 걸 철저히 해서 드실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회장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회장님이 죄송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죄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처장님. 네. 뭐랄까 약간 짠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 방사능 그 선별 검사를 네. 우리가 좀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정부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기 전부터 후쿠시마 원자력이 터지고 나서 이제 해양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좀 잘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문제도 좀 잘 파악해야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거 다 검사를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우리는 또 어떻게 담보할 건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고, 아까 이제 일본의 그 오염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류에서 지금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치냐는 아무도 저는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학적 근거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진짜 저희가 어민과 손을 딱 잡고 정말 일본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만들어 보는 거, 국가랑 같이 해서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에 각 나라들이 대처하는 게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현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네.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했어요. 네, 홍콩도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약간 조금 미온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 뭐 어떤 정부 간의 대처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저는 그 반의 감정은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은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 수산물 금지하는 거 그게 맞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동의해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후쿠시마 8개 현에서 지금 네. 수산물을 금지한 상황에서 네. 이것까지 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네네. 저는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요. 이것까지 만약에 열리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어민들이 내놓은 그 일본산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없어지니까 네네네네.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최대한 막아야 될 것 같고, 심지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같이 탈핵 운동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못 나가겠대요. 왜냐하면 너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도 위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반의 감정보다는 일본 어민, 그다음에 일본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다 연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이런 현재 정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처럼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뭐 수입하지 말자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부분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일본 뭐 후쿠시마 플러스 전체적으로 수산물을 수입하는 건 반대를 해야 될 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네네. 지금 느끼는 게 우리 정부가 있을까? 있나? 우리 해양수산부가 네네. 우리 해양수산을 책임지고 있는 네. 해양수산부 장관이 뭐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는 말씀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예. 다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싫다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해양수산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나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수협 중앙회나 네. 이런 사람들 그 모셔다 놓고 어떤 대책 세우라고 하면 그분들은 현장의 실정을 잘 모르는 거죠. 네네. 바다가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에 그 소상공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잡아다 판매도 하고 있는 네. 그런 어민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그분들의 수협중앙회나 또 한국수산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런 조직이 있는데 우리 한국 그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수산회라는데 그런데 회장님부터가 다 해양수산부 그 관료 출신들 다 장악으로 네네. 하고 있어가지고 그들만의 그 리그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있는 어민들하고 우리 수협이나 우리 수산 단체라는 사람들 목소리 얘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양수산부라는 그런 그 정부 부처가 있고 그런 단체들에 있으니까 어민들이 또 동원돼 가지고 또 같이 또 네. 목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네. 솔직히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 가서 뭐 들러리 선언. 들러리 선언이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고기 잡고 하는 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회장님 말씀에는 배신감도 약간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이 조금 더 똘똘 뭉쳐서 좀 잘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우리 전국에 있는 어민들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성들 하고 우리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뭐 정치권에서 민주당에 불러서 가서 하지 말고 네네네. 국민의힘에 불러서 가서 하지 말고 네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빨리 와야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회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 좀 경청하고 끝내보도록 하죠. 예, 우리 전라북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오기 전부터 우리 수산업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 30 몇 년 동안 연 1조 이상 저는 1차 수산업 피해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전북 도민들은 지금 한참 뜨거운 그 새만금 네네. 뭐 예산 줄었다고 한탄할 게 아니고 새만금을 무엇으로 해서 경제적인 득도 취하고 우리 새만금이 왜 연태까지 30 몇 년 동안 정치권들이 이용을 당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 새만금 해수유통하라 거기가 만경강 동진강을 두 젖줄을 막아놓고 전라북도 수산업이 살기를 바라는 건 전혀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 수산인으로 산다는 게 진짜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이거 진짜 바다가 주는 엄청난 그 기쁨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리고 또 경치 좋은 우리 고군산군들을 비롯해서 격포 뭐 이쪽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몰려올 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한 번이라도 팔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다 수입산, 다른 지역 타 시도에서 오는 수산물을 갖다 놓고 파는 걸 보면은 진짜 한탄스럽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해양수산 쪽에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네. 이런 핵 오염수에 대해서도 우리 전북도에서도 도지사님도 또 목소리도 크게도 내시고 네. 해가지고 우리 전북도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가 수산업에서 창출되는 것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네, 좀 느끼시고 투자도 좀 했고 정책적으로 많은 마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원래는 해양 강도였죠. 근데 새만큼 막 말씀하셨는데 네, 다음에 또 모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문제에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다. 거기에 이제 후쿠시마 방류까지 오염수 방류까지 돼가지고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셨는데 뭐 저는 뭐 그 당분간은 우리가 아직은 우리 바다는 괜찮으니까 벌써부터 소비를 줄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좀 중단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도 네. 가져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